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지금까지는 코드를 작성할 때 예제 수준으로 주로 작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은 입력 데이터가 예전보다 사이즈가 커져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좀 더 모델이 생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로딩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그렇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요. 우선 첫 번째는요, Q 러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러 학습 중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멈춰버린 적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모델을 놓거나 들어가는데 아무리 쪼개도 좀 한계가 있을 때 생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말드려야 되지? 학습을 시키다가 한쪽에서 메모리 락이 걸려가지고 GPU 메모리 락이 걸려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메모리가 모자라서 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예,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는 모델 학습시키는 도중에 처음에 그래프를 생성하거나 학습하는 도중에 이런 메시지가 콘솔에서 표시될 수 있고요. GPU 메모리 부족 문제죠. 텐서플로우 데이터 로딩 중에 파이썬 프로 써버린 적이 있나요? 예, 데이터를 로딩하는 도중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멈출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텐서플로우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 램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OS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아예 그냥 죽여버려요. 이 빨간 박스 보시면 그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해서 프로세스를 죽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OS 설정에서 OS 커널이죠. 커널 설정에서 수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메모리를 다 써서 디스크 수압이나 경우에는 너무 느려져서 못 쓰고 똑같으니까요. 그냥 프로세스를 죽이는 게 나고요. 일반적인 예제에서는 보통 데이터를 모두 다 메모리에 로딩한 다음에 필드 딕트를 통해서 플레이스 홀더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데이터 로딩이 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텐서플로우로 학습시킬 때 GPU 사용량이 불규칙적인 것을 보셨나요? 지금 보신 화면은요, 그 밑에 보시면 NVIDIA SMI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명령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현재 그래픽카드의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이죠. 혹시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보시면 빨간 박스들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박스부터 보시면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이 하나 돌고 있고 5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위에 두 박스가 있는데 빨간 박스 자그만 거 두 개 있는데 그래픽카드의 메모리 전체 사용량하고 이제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는 GPU 코어 사용량 30%이 부분이 계속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43C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픽카드 온도가 43도라는 뜻이에요. 옆에 뭐 52W 사용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픽카드도 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빨간 박스 위를 보시면 피드 딕트라고 해서 이때 버틀렉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 박스를 보시면 멀티 스레디드 IO, 파일 IO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Q러너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텐서플로우 공식 매뉴얼을 보면요, 위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프리로디드 데이터 이 부분은 보통 예제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콘스탄트나 베리어블로 모든 입력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데이터가 작아야겠죠. 메모리에 모두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피딩인데요.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올릴 수 없는 경우에 학습하는 과정 중에 입력 데이터를 계속 파일로부터 읽으면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살펴볼 방법인데요. 데이터가 매우 클 경우에 파일로부터 실제로 그래프 XY 입력하는 변수에 직접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파일 네임즈라고 해서 처음에 입력받는 파일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큐가 있어요. 그 큐는 파일 이름들만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큐는 오른쪽에 있는 example 큐예요. example 큐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변수 xy에 입력되는 값들이 받아갈 수 있는 큐예요. 그래서 실제로 xy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그 큐고요. 사실 파일 네임 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파일명만 셔플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읽거나 나열한 큐이기 때문이고요. 보시면 ABC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파일명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리더라고 있는데요. 리더는 실제로 파일 네임 큐에서 파일명을 읽어다가 실제 해당 파일을 읽는 큐예요. 읽어서 그 파일 형식에 맞게끔 CSV면 콤마로 아니면 TSV면 탭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실제 원하는 필드들을 파일에서 뽑아내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디코더를 보시면 뽑아낸 그 필드들을 각각 그 타입에 맞게끔 스트링도 있을 거고요. 인트, 플롯, 종류별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 타입에 맞게끔 변환해서 디코딩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읽어서 UTF-8 형식으로 디코드 할 수도 있겠죠. 학습 중에 입력되는 변수들, X나 Y 이런 변수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 example 큐에서 꺼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코드까지 되는 데이터는 example 큐에 입력이 되는데요. example 큐에 입력이 되는 시점은 우리가 설정한 특정 수치 범위만큼 큐에 데이터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example 큐에 데이터가 입력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로 파일에서부터 실제 XY 변수까지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GPU가 도는 동안 CPU도 마찬가지로 돌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용량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Q 러너를 사용했을 때 퍼포먼스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죠. 작은 데이터일 경우에는 미리 로딩해 놓는 거죠. 이 부분이 미리 로딩하는 함수인데요. 요걸 보시면 실제로는 이 밑에서 되긴 하는데 실행될 때 처음에 데이터가 없으면 미리 로딩을 해놔요. 메모리 다. 그리고 윌드를 써가지고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플레이스 홀더 로 생성하고 피드 딕트로 넣어주는 방법. 미리 로딩할 수 없잖아요. 우선 없기 때문에 아까 거와 차이점은 그때그때 파일을 읽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배치 사이즈가 되면 값을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이 한번 루프가 끝나면 이 함수가 다시 처음부터 소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Q러너를 통해서 소스를 한번 구현해 봤어요. 그런데 플레이스 홀더보다 오히려 느린 거예요. 이론상으로 분명히 빠른데 더 느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온라인에 스택 오버플로나 다른 국내외 블로그에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글이 없었어요. 텐서플로우에 이미 구현된 이미지 관련돼서 구현된 Q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구현하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스트링 인풋 프로듀서를 통해서 구현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구현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해주면 파일 네임 큐라고 아까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입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고 코너를 자릅니다.
끝에 한 개는 Y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X가 되겠죠. 그리고 배치 형태로 묶어서 리턴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함수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래프예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나온 이 값 자체 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리턴된 값은 텐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이렇게 세셔널 런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피드 딕트로 넣어주면 Q러너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왜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위랑 동일하고요. 이 부분은 Q러너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부분은 동일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드리면 그래프를 만드실 때요, 플레이스홀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XY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텐서 있죠, 얘네들이 자체를 그냥 XY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한 Q러너를 사용한 그래프도 있습니다. 4가지 입력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각각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봤고요. 제가 다른 예제와 다르게 처리한 부분은, 다른 예제들은 보통 토탈 에포크 기준으로 성능을 체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탈 트레인 타임 기준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를 1, 10, 100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대신 모든 경우에 5초씩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지금 보시면 맨 위에가 배치 사이즈 1일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에포크 5까지 돌았고요. 지금 전체 트레인 데이터의 사이즈가 1000개이기 때문에 에포크 5라는 거는 총 5000개의 데이터가 입력됐다는 얘기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배치 사이즈 10일 때는 에포크 51까지 돌았네요. 그러면 총 5만 1000개 데이터 입력된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480이니까 48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네요. 각각 코스트가 다르게 나오고요. 이 코스트 부분은 초기화에 따라서도, 초기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수행할 때마다도 약간씩 차이를 둬요. 어떤 때는 배치 사이즈 10일 때가 가장 좋고 어떨 때는 배치 사이즈 100일 때가 가장 좋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 100일 때 48만 개 정도 데이터를 입력했고, 이때 밸리드 코스트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GitHub에서 소스를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게 가장 빠르고 어떤 게 느린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설명드리면, 예전하고 다른 부분은 여기 next to keep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만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세이버는 글로벌 스텝을 여러 개 줘서 여러 번 세이브를 하더라도 마지막 5개의 스텝만 저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next to skip을 논으로 주셔서 모든 스텝에 대해서 모델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에포크별로 세이브하는 거는 그닥 안 사용하지 않고요. 밑에 요 부분을 추천드리는데, 밸리드 코스트를 확인하신 후에 가장 작을 때 세이브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델 하나만 로딩하면 가장 최선의 모델을 로딩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최선의 모델을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화하는 부분에서 바뀐 점은, 이전보다 바뀐 점은 이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델이 있나 없나만 가지고 예전에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의
모델 안에 저장된 정보가 제대로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있을 때만 로딩을 하시고 없을 때는 다시 학습시키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모두 트레인과 밸리드 코스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점점 감소하지만 밸리드는 오버피팅 되면서 다시 코스트가 증가하는 모양을 띠고 있고요. 이럴 때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밸리드 코스트의 최저점인 위치, 이때의 에포크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을 저장하면 최적의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리드 코스트가 오른쪽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만약에 가장 낮은 점을 찾는다고 하면요, 이 부분은 우연히 밸리드 코스트가 작은 값일 뿐이지 실제로 웨이트이 잘 학습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녹색 점선이 있는 위치요, 실제로 오버피팅이 일어나서 코스트가 증가하기 전 위치인 이 위치에 있는 에포크를 선택해야지만 이때 최적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쪽 그래프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최적의 모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텐서보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보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윗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있잖아요. 아랫부분은 GPU예요. 그리고 윗부분은 GPU 외에 다른 요소들이죠. 스토리지라고 쓴 부분은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부분이고요. 메인 메모리가 램이죠. 우리가 구동하는 코드가 GPU에서 동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코딩 하실 때 좀 더 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우선 세이버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세이버 부분은 저희가 만든 학습해서 생성한 모델을 저장하거나 또는 다시 불러들이는, 그래서 세이버를 쓰는 부분은 스토리지 이 부분이겠죠. 만약에 세이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이브 할 때는 GPU에 있는 모델에 있는 데이터가요, GPU 메모리죠.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를 타고 디스크에 저장하게 되겠죠. 반대로 리스토어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디스크로부터, 실제로 저 명령 자체는 파일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영역 자체는 CPU로 체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인 메모리에 그래프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즈 이니셜라이저 이런 거에 의해서 메인 메모리에 있던 것들이 다 GPU 메모리로 복사해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주 보던 그림이죠. 우선 크리에이트 그래프는 아까랑 동일할 거고요. 넥스트 배치 이 부분부터 보시면, 데이터가 큰 경우에 보시면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야겠죠. 읽어서 처음에 메인 메모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feedDict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래픽카드 메모리로 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션 런에서 트레인 코스트, 그 다음에 트레인 스텝, 이거에 대한 값을 우리가 원하면요, 텐서플로우 명령에 의해서 GPU 메모리에서 읽어서 코어에서 연산을 한 후에 다시 GPU 메모리 쓰는 작업, 이 작업이 반복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최종적인 결과는 다시 메인 메모리로 갈 겁니다. 제가 그 코드 조각을 일부러 그 해당하는 위치에 가능한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피드딕트 이 부분이 메인 메모리에서 있는 데이터를 GPU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왜 이전에 Q러너를 쓰고 다시 피드딕트로 했을 때 느렸나를 말씀드리면, 우선 Q러너를 쓰는 건 좋았죠. 왜냐면 그래픽카드에 있는 입력기 데이터가 비었을 때 자동적으로 메모리 올려주는 기능까지는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있는 값을 세션 런에서 다시 받아간 거죠. 메인 메모리로.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딕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GPU 메모리에 올려준 거죠. 이런 구조 때문에 메인 메모리, GPU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한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느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마지막 코드에서 바로 연결해 줬다는 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연결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메인 메모리, 그래픽 카드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디스크에서 그래픽 카드까지 가는 입력 데이터가 한 번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최적의 모델을 얻기 위해서 텐서 보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텐서 보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짝만 알아보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리아스로 세 가지 명령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텐서보드 로그 자체를 초기화하는 명령이고요. 나머지는 텐서보드 프로세스를 키거나 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먼저 시킨 후에 프로세스를 정지시켰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클리어만 했을 경우에는 로그는 지워졌지만 웹에서는 예전 로그가 계속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웹에서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세스 자체를 껐다가 켜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지금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떠 있는지, 어떤 파라미터로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리로드 인터벌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 디렉토리는 각자 알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치 사이즈 10과 100일 때 각각 트레인 코스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텐서보드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렇게 진한 주황색인 경우에는 스무딩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실제 값은 이렇게 흐린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이 좀 더 진폭이 크죠? 진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로축은 배치 사이즈, 세로축은 코스트입니다. 따라서 배치 사이즈가 10이고 400번째 배치인 경우에 전체 입력된 데이터가 4000개이고요.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 100일 때는 이때가 40번째 배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000개의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배치 사이즈가 10일 때는 코스트가 약 100보다 좀 작은 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배치 사이즈가 100일 때는 코스트가 1000보다 큰 숫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배치 사이즈가 좀 더 적을수록 코스트가 이렇게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프를 재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예전에 제 예제에서는 딕트 형식으로 그래프를 저장했다가 그 딕트가 없는 경우에만 그래프를 재생성하는 방법으로 그래프를 재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복잡한 그래프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런 명령들이 필요하고요. 그래프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인 과정에서 트레인과 밸리드 그래프를 같이 그려줘야 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꾸면서 그래프 자체를
다시 생성해 줘야 될 경우입니다. 몇 가지 명령들을 살펴볼 건데요. 처음 보시는 이 부분은 이 스코프, 이 위드문 안에서 생성된 이 스코프 안에서 이미 생성된 W라는 변수를 이렇게 재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스코프를 생성할 때에도 리유즈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트레인 그래프를 생성하고 밸리드 그래프, 테스트 그래프를 생성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생성할 때 리유즈 옵션을 true로 줌으로써 기존에 있던 그래프를 재사용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팁인데요. 예전에 제가 한 GPU에서 여러 개의 세션을 열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경우는 기본적인 컨피그를 사용할 경우이고요. 컨피그를 좀 수정하면 한 세션에서 여러 개의 컨피그를 좀 수정하면 한 GPU에서 여러 개의 세션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GPU 옵션에 Allow Growth를 true로 설정해주면 이 모델이 필요로 하는 그래픽 메모리만 사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세션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그래프 구조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하는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겠죠. 여기서 간단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여기 보시는 옵티마이저의 미니마이즈나 맥시마이즈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하고요. 트레인이나 밸리드 테스트인 경우 대부분 코스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라고 표시된 요 코스트 계산하는 노드에서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인 경우에는요,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값들이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나 코스트 외에도 어큐러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y값과 비교하는 그런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값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학습된 웨이트나 바이어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저희가 실전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Q러너를 사용하면 되고요. 또 학습 모델 저장 로드할 때는 잘 아시는 세이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 밸리드 코스트만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판단하기는 위험하므로 텐서보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생성해서 서로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공유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래프 재사용을 위해서 몇 가지 함수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4가지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각각을 다 소스로 구현해서 GitHub에 올렸고요. 이 소스에서 학습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 파일은 이렇게 세 종류가 되어 있고요. 각각 1000개, 100개, 1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저장한 파일 포맷은 tsv, 그러니까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각각 x1, x2,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x1과 x2를 더했을 때 y가 나오겠죠. 이 소스는 add라는 펑션을 학습하는 리그레이션 모델이고요. 하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은 딥러닝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한번 GitHub에서 소스를 받으셔서 실제로 돌려보시고요. 제가 동영상이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설명 못 드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